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날 35년간 송전탑 위에서 가족을 먹여 살린 장남이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민정이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이목순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느긋하고 당당했습니다. 친정도 없이 혼자 떠돌다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요양원에서 남의 집 노인네 대소변도 받아내는 손인데 국 한 소치 대수야. 그게 도리야 도리. 정혜는 내 어머님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파란 보호대를 감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찍찍이가 자꾸 어긋났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붙였습니다. 또 어긋나면 또 붙였어요. 정혜는 자신의 앞치마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날 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몸을 닦을 때 쓴 소독약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 냄새를 지우기도 전에 기름 냄새를 또 몸에 입히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었어요. 독한 소독약을 매일 쓴 탓에 지문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엔 굳은 살이 켜켜이 박혀 있었어요. 그 손으로 오늘 시어머니 칠순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안면마비가 온 것은 석 달 전이었어요. 남편 박석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 뒷감당은 또 혼자 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다니고 혼자 약을 먹고 비뚤어진 입꼬리를 손으로 가리며 혼자 삼켰습니다. 오늘도 혼자 삼키고 있었어요. 기름이 달궈지자 전 반죽을 올렸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이 팔뚝 안쪽으로 튀었어요. 정혜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서너 개 있었어요. 오래맞아 감각을 잃은 자리였습니다. 9시가 넘어 둘째 며느리 김미령이 들어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오다가 부엌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에 미령이 눈살을 찌푸리더니 손으로 코를 가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부엌 안에서 홀로 땀을 흘리는 정혜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목순이 안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진우 어멈. 옷이 왜 이리 예뻐? 저 백화점 것이지? 미령이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히 차려입고 와야죠. 이목순이 미령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어요. 법조계 집안딸이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나 오늘 너무 예쁘다. 부엌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나무를 묻히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10시가 조금 넘어 셋째 박현우가 아내 이수진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틀었어요. 그러더니 아이들을 자기 몸쪽으로 확 끌어당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부엌 쪽은 가지 마. 냄새 밴다. 수진이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이목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애들이 냄새에 워낙 예민해서요. 형님 몸에서 나는 병원 냄새가 애들 정서에 안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형님 다녀가고 나서 애가 밥을 못 먹었잖아요. 이목순이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맏며느리가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니 어쩌겠어. 오늘 음식은 걔가 다 하는 거니까 먹기 싫으면 나중에 따로 사줄게. 부엌 안에서 정혜는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을 꾹 줬어요. 손목 보호대 안쪽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비뚤어진 입꼬리가 더 당겼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10시 반쯤 둘째 박진우가 들어왔어요. 변호사 배지가 달린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기름 냄새를 맡고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구겼어요. 또 형수가 부엌에 있어요? 냄새가 집 밖까지 나는데. 이목순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맏며느리가 해야지. 너희가 할 것도 아니고. 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미령을 향해 낮게 말했어요. 형은 원래 몸 쓰는 일이 적성이라 그 길 간 거잖아. 학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고. 형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러고 사는 거지. 미령이 립스틱을 고치며 비웃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해줘야 본인들도 자존심이 있지.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요양원에서 남 대소변 받아내다가 여기 와서 국 끓이는 게 딱 맞는 자리잖아요. 부엌 안에서 정혜는 잡채를 볶던 손을 잠깐 멈췄어요. 17살에 자퇴서를 던지고 송전탑에 올라간 사람한테 그 돈으로 로스쿨을 다닌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뒤집개를 들었어요. 손목 보호대 안쪽이 땀에 젖어 쓸렸습니다. 딱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11시가 다 됐을 때였습니다. 갈비찜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오른쪽 손목이 꺾였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냄비가 기울었어요. 정혜는 왼손으로 냄비를 간신히 붙잡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 보호대 안쪽에서 열이 올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이목순이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정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목순이 정혜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어요. 비뚤어진 입꼬리를, 충혈된 눈을,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목순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어머,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목순이 이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쓰러지면 병원 데려가야 하니까 쓰러지기 전에 일어나. 갈비찜은 다 됐어? 정혜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목이 잠깐. 이목순이 정혜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멈췄어요. 정혜는 손으로 입꼬리를 가리려 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목순이 이미 보았습니다. 입이 왜 그렇게 됐어? 안면마비야? 어쩐지 요즘 얼굴을 가리고 다니더라. 정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목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몸 성한 데가 없네. 요양원에서 맨날 남의 집 노인네들 들쳐 업고 다니니까 그렇지. 친정도 없이 혼자 떠돌다 우리 집에 들어온 주제에 이제 몸까지 저러면 뭘 믿고 사나?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칠순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으면 어떡하냐고. 쓸모라도 있어야 내가 계속 데리고 살지. 마지막 한마디가 부엌 안에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쓸모라도 있어야. 17년 동안 이 집에서 들어온 말 중에 가장 차가운 말이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눈물샘도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혜가 낮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금방 마저 하겠습니다. 이목순이 돌아서며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 좀 봐라. 정혜가 몸이 저러니 오래 걸리겠다. 정혜는 다시 냄비를 들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말을 17년 동안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석훈이었어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칫날에도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장남이라는 이름은 늘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불려나가고 가장 나중에 돌아왔어요. 한 손에 음료 박스를 들고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부엌 쪽에서 기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났어요. 석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가 부엌 벽을 왼손으로 짚은 채 냄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석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비뚤어진 쪽으로. 왔어? 얼른 들어와. 석훈이 음료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정혜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어요. 보호대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열이 났습니다. 보호대 안쪽이 단단하게 부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야? 정혜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석훈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비뚤어진 입꼬리를 보았어요. 충혈된 눈을 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혼자 선 그 얼굴을. 석훈의 턱이 굳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닦으려고 손을 들었다가 손목이 당기자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목순이 차려진 상으로 걸어오며 전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미령을 향해 내밀었어요. 이것 봐. 전 색깔이 왜 이래. 너무 탔잖아. 미령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저는 못 먹겠어요. 냄새도 그렇고. 어머님, 원래 음식 솜씨가 좀 그렇잖아요.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수진이 자기 아이들을 끌어당기며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애들은 위생이 중요해서요. 요양원 냄새가 음식에도 배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는 못 먹이겠어요. 애들한테. 이목순이 전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혜야, 이걸 음식이라고 차렸어? 칠순상이 이게 뭐야? 구석에 앉아있던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15살 아이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걸어가려는데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다 딱 막아섰어요. 윤정이, 너도 부엌 들어가지 마. 냄새 밴다. 윤정이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를 불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석훈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가 부엌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손목 보호대 위로 핏기 없는 손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7시간이었어요. 저 손이 이 집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 손이 시부모 병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저 손이 오늘 새벽부터 혼자 이 상을 차렸습니다. 석훈이 거실로 나왔어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3가지.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석훈의 손이 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쾅! 상이 뒤집혔어요. 갈비찜 국물이 거실 바닥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전이 사방으로 나뒹굴었어요. 미령의 구두 위로 국물이 튀었습니다. 수진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진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목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이게 17년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혼자 선 사람입니다. 입이 저렇게 됐어도, 손목이 젖골이 돼도, 쓸모라도 있어야 데리고 살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마디 못하고 혼자 섰습니다. 이목순이 가슴을 치려다
석훈의 눈빛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석훈이 정혜의 손목을 잡아 식구들 앞으로 들었습니다. 보풀이 일고 테이프로 기운 파란 보호대가 환하게 드러났어요. 이 손이 이 집안 제사 지냈습니다. 이 손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이 손이 새벽 4시부터 7시간을 혼자 섰습니다. 냄새가 배느니 색깔이 탔느니 음식을 못 먹이겠다느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우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걸어왔어요. 형,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생신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석훈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로스쿨 다닐 때 내가 송전탑에서 떨어진 거 기억하냐? 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석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기억해? 공부 방해되니까 병원 오지 말라고 하셨어. 너도 안 왔어. 나는 그때 지상 100m 위에서 떨어졌어. 그때도 나는 장남이었어. 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형, 그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잖아. 석훈이 천천히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유학 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고 있지? 내 목숨값으로 받은 위험수당 떼어가서 내가 송전탑 위에서 번 돈이야. 그 돈으로 유학 가서 돌아온 사람이 형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석훈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두 손을 식구들 앞에 펼쳤습니다. 손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17살의 아버지 대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송전탑에 올라간 날부터 35년의 흔적이었어요. 이 손으로 진우 너 로스쿨 보냈어. 이 손으로 현우 너 유학 보냈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바깥에서 딴살림 차리는 동안 17살짜리 장남이 지상 100m 위에 올라가서 번 돈이야. 그 돈으로 아버지 술값 대신 갚았어. 어머니 허리 수술비 냈어. 근데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장남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 기름 냄새 난다고. 무식하다고. 몸 쓰는 게 적성이라고. 석훈이 두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이제 끝이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훈이 거실 한켠에 놓인 아버지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칠순 잔치상 옆에 차려둔 것이었습니다. 술과 외도로 평생 가족의 가슴을 짓밟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17살 석훈이 자퇴서를 던지고 송전탑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정혜가 17년을 이 집에서 혼자 삼켜왔어요. 석훈이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정혜를 이 굴레에서 꺼냅니다. 이목순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 페르나가 애미 생신날에 상을 엎어. 내가 친정도 없는 걸 거둬 사람 만들어줬더니 이게 뭐야?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석훈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눈물이 오늘 몇 번째인지 저는 다 세고 있습니다. 이목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미령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코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수준의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네요. 수진이 아이들 손을 잡으며 현관 쪽으로 이동했어요. 정의 옆을 지나치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형님이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어쩐지. 정혜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지우는 법을 배우는데 17년이 걸렸으니까요. 이목순이 목소리를 바꿨어요. 조금 전까지 가슴을 치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석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했어.
한 번만 봐줘라. 석훈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혜가 석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석훈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믿고 사신 거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믿은 건 저였고 어머니가 부려먹은 건 정혜였어요. 오늘부로 저는 이 집 장남 아닙니다. 이목순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울 준비를 했다가 멈춘 눈이었어요. 윤정이가 엄마 곁으로 다가와 파란 보호대가 감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거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꼭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세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낡은 트럭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수석에 정혜가 앉아 있었어요. 뒷좌석에 윤정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석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보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바닥으로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이 손으로 35년을 살았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 다른 길을 갈 것이었어요. 석훈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어요. 석훈은 핸드폰 화면을 한번 눌렀습니다. 저장된 이름 하나가 떴어요. 박한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전화할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혜의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 있다는 것을 오래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혜가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석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정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석훈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갈비찜 국물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간을 만든 것들이었어요. 아무도 한 숟가락 뜨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석훈은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친 채였어요. 씻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붙이지도 못했어요. 병실 안에서 정혜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려다 컵을 내려놓았어요. 비뚤어진 입꼬리로는 물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컵 옆에 약봉지가 3개 놓여 있었어요. 석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턱이 굳었어요. 석훈은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대가 감긴 손이었어요. 손등에 파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48살 여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오래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석훈은 그 손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17년이었습니다. 이 손이 17년을 버텼어요. 정혜가 눈을 떴습니다. 석훈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려 했어요. 비뚤어진 쪽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석훈이 그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리지 마. 정혜의 눈이 흔들렸어요. 나 괜찮아. 진짜야. 석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훈의 머릿속에 17년이 한 장면씩 지나갔어요. 정혜가 요양원에서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아니었어요. 이목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야, 나는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남의 집 어르신 뒤치다꺼리 하느라. 우리 집 소홀히 하면 나중에 네가 손해야. 친정도 없는 사람이 이 집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더 잘해야 해. 퇴근하면 바로 와. 밥상은 네가 차려야지. 정혜는 그 전화를 받으며 버스 창문을 보았다고 했어요.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2 정거장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울면 내려야 하니까요. 석훈은 그 얘기를 훨씬 나중에야 들었어요. 정혜는 늘 나중에야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석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그때 석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석훈이 받았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형, 나 걱정돼서 전화했어.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 형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가족이잖아. 석훈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야. 응? 너 로스쿨 다닐 때 내가 송전탑에서 떨어졌어. 기억하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어. 사흘을. 어머니도 안 오셨어. 너도 안 왔어. 면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진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때는 형편이 가족이라는 말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 석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이었어요. 이목수는 진우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령과 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목순이 소파에 앉으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를 찍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나 손수건은 말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는 몰라. 그 인간 술주정에 바깥살림에 이를 악물고 버텼어. 그래야 집안이 돌아가니까. 맏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목순이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정한 척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미령아. 수진아. 너희한테만 하는 말인데 정혜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17년 동안 조금씩 석훈이를 심어놓은 거야. 너희가 정혜한테 연락 좀 해줘. 따뜻하게. 그래야 정혜가 먼저 고개를 숙이지. 이목순이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수건을 핸드백에 집어넣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말라 있었어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정혜의 핸드폰으로 미령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편이에요. 근데 맏며느리가 좀 참아야. 집안이 돌아가지 않나요? 어머님도 평생 힘드셨잖아요. 정혜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병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때 이목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가 받았어요. 이목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낮고 다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정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혜야, 나는 너한테 서운한 거 없어. 진짜야. 그게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이야. 내가 곁에서 그걸 알려준 거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정혜야, 나는 내 편이야. 진짜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그게 맏며느리 도리야. 정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운한 거 없다고 했어요.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17년 동안 그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흔들리는 자신이. 정혜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석훈이 정혜를 보았어요. 정혜의 눈이 창밖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려 있었어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석훈은 더 무서웠어요. 17년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석훈이 거래은행에 들렀습니다. 들어온 사업 관련 서류를 처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고객님. 신규 거래건은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고객님 건강 상태에 관한 법적 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석훈은 은행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진우였습니다.
법을 배운 사람이 법을 그렇게 썼어요. 로스쿨 학비를 대준 형한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석훈의 트럭 업체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물량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현우였어요. 유학비를 대준 형의 트럭 물량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석훈은 창고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송전탑 위에서 늘 보던 하늘이었습니다. 저 위에서 35년을 버텼어요. 이 정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이목순이 석훈의 빌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 아주머니 앞에 앉아 눈가를 손으로 찍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데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요.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홀려서 저를 내쫓았어요. 당신이라도 알아줘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목순이 손수건을 꺼내며 덧붙였어요. 친정도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꼬드긴 거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관리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목순이 관리사무소 문을 나서며 손수건을 핸드백에 넣었어요. 눈가는 여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목순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석훈이 집에 들어서는데 아래층 주민이 힐끗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혜가 가족단체 대화방을 확인하다 멈췄어요. 미령이 올린 정산 내역서였습니다. 지난 17년간 가족 행사 비용 중 박석훈 가족 부담분 정산 내역입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 아래 미령이 덧붙였습니다. 형님이 직접 준비하신 노동력 제공분은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제외했습니다. 정혜가 화면을 꺼놓았어요. 17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상을 차린 17년. 시부모 병원을 모시고 다닌 17년. 눈물을 삼키며 버틴 17년. 그게 숫자 몇 개짜리 정산 내역서 한 장으로 돌아왔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어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볼을 타고 흘렀어요. 오래 울어온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석훈이 병실로 들어오다 그것을 보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혜 옆에 앉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윤정이가 등굣길에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이목순이 서 있었어요. 윤정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목순이 윤정이 앞으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윤정아, 할머니가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내 아빠는 돈밖에 몰라. 노가다꾼이 돈 좀 벌었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아빠 닮으면 안 돼. 이목순이 윤정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덧붙였습니다. 내 엄마도 좀 그래. 집안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배워 먹었는지. 윤정이 너는 똑똑하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윤정이가 그 자리에 굳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손이었어요. 학교에 가는 내내 이목순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노가다꾼.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아버지의 갈라진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피아노 학원비를 벌어온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에 마음이 걸리는 자신이 또 싫었어요. 윤정이는 교실 창가에 앉아 피아노 학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훈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이름을 눌렀습니다. 박한준이었어요. 10년 전 송전탑 절벽에서 석훈이 살려준 법대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 대표 변호사였어요. 한준아, 이제 시작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훈이 집으로 돌아와 정혜의 짐을 정리했어요. 병원에서 가져온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어요. 가방 맨 아래에 낡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상자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훈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손바닥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석훈이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옷장 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어요. 석훈이 꺼내 든 것은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15년 전 정혜가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리던 시아버지 방 구석에 몰래 켜두었던 것이었어요. 혹여나 시댁 식구들에게 들켜 뺏기기라도 할까봐 15년 세월 동안 낡은 종이 상자에 담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정혜의 피눈물 섞인 기록이었어요. 봄볕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정혜가 병원 복도를 나서며 천천히 걸었어요. 퇴원은 아직이었습니다. 의사가 하루 한 번 바깥 공기를 마시라고 했어요. 비뚤어진 입꼬리를 마스크로 가리고 병원역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정혜야. 이목순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미령과 수진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정이에게 들은 것이었어요. 엄마가 매일 오후 이 골목으로 산책 나온다는 것을 윤정이는 몰랐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엄마 걱정을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정혜가 멈췄어요. 마스크 안에서 비뚤어진 입꼬리가 당겼습니다. 이목순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또렷했어요. 정혜야, 나는 네가 불쌍해서 하는 말이야. 친정도 없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우리 집 망신이지 누구 망신이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령이 정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형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추긴 거잖아요. 친정도 없는 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수진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형님이 진짜 가족을 생각하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췄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등에 닿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이 보일 것 같았어요. 비뚤어진 입꼬리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목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으로 높였습니다. 폐륜 며느리야. 시어머니 칠순상을 엎어놓고 도망간 며느리야. 친정도 없는 것이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저 입 좀 봐. 저게 멀쩡한 사람이야? 마스크 위로 정혜의 눈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눈물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꺼진 눈이었어요.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하얗게 멀어지던 그 찰나. 정혜는 생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보지 못한 이름을 속으로 짓씹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를 지켜줄 엄마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혼자 헐벗지는 않았을 텐데. 정혜의 몸이 찬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목순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섰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네. 쓸모없어. 세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달려왔어요. 정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혜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석훈이 달려왔을 때 정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목 보호대가 감긴 손이 배 위에 얹혀 있었어요. 그 손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석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박한준이었어요. 10년 전 가난한 법대생 시절 고시 공부 비용을 벌려고 송전탑 아르바이트를 왔다가 절벽으로 추락하던 자신에게 목숨 걸고 로프를 던졌던 석훈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의 미래를 구해준 석훈을 친형님처럼 따르며 이제는 형님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이 나라 최고의 법조인이었어요. 박한준이 양복 차림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석훈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늦었습니다. 석훈이 복도로 나왔어요. 한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드론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국책 사업 선정이 확정됐어요. 민간 투자 유치까지 합산하면 기업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석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훑어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봐도 돼. 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시댁 쪽 증거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에요. 형님이 버텨주셔야 합니다. 석훈이 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혜의 손이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버티는 건 이미 17년 했어. 한준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목순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진우가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어요. 이목순이 정혜의 침대 앞에 서며 말했어요. 정혜야, 이러면 안 되지.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면 어떡해. 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한준이었어요. 뒤에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한준이 이목순 앞에 서며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박한준 변호사입니다. 이목순이 한준을 훑어보았어요. 한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병실은 접근 제한 구역입니다. 오늘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민정혜 씨에게 접촉하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목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박한준 변호사요? 형이 무슨 수로 이런 분을 고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법 압니다. 형이 아무리 돈 좀 벌었다고 해도 어차피 막노동꾼인데 법정 가면 다르죠. 한준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오래 준비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진우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 나갔어요. 이목순이 복도로 나서며 눈가를 손으로 찍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가 보이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아들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목순이 그제야 입꼬리를 내렸어요. 손수건을 핸드백에 집어넣었습니다. 눈가는 말라 있었어요. 이목순이 복도 끝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석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석훈이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목순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석훈이 한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종이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준이 상자를 들여다보았어요. 안에 낡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님? 석훈이 말했어요. 15년 전 거야. 정혜가 아버지 방 구석에 켜뒀던 거야.
그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난동을 부렸거든. 정혜가 혼자 증거를 남겨둔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한준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요. 오래된 기기였습니다. 복원 가능하지? 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준이 석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복원됐습니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훈이 사무실로 갔어요. 한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손이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이놈아. 내 형이 내 수술비로 보낸 돈인데 네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응?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 녹음이 잠시 끊겼어요. 그 다음 진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형은 어차피 무식해서 돈만 보내면 끝이에요. 뭘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재생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석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했다간 형제 사이가 갈라질까봐. 죽는 순간까지 혼자 삼켰던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갔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았어요. 원망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어요.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석훈의 주먹이 벽을 내리쳤어요. 한 번이었습니다. 석훈이 벽에 이마를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혜가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령과 수진이었어요. 그러게. 형님이 쓰러진 게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원래 몸이 저러니까 쓰러진 거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맞아. 요양원 다니면서 혹사당한 거잖아. 우리랑 상관없어. 정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골목에서 셋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상관없다는 말로 돌아왔어요. 가족. 그 단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훈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준이었어요. 석훈이 복도로 나가며 받았습니다. 형님, 현우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형님 드론 기술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라는 말이 업계에 돌고 있어요. 현우 씨 인맥을 통해 흘러나온 겁니다. 석훈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잡을 수 있어? 네. 출처 추적 중입니다. 석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이었어요. 어머니, 진우, 현우.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오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막을 수 없는 것은 놔두기로 했어요. 막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석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혜가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파란 보호대가 감긴 손이었어요. 석훈이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바닥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두 손이 그렇게 포개져 있었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석훈이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정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서워. 이제부터가. 석훈이 정혜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정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훈의 옆 얼굴을 보았어요.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손을 17년 동안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꽉 쥔 적이 없었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정혜야, 이제부터는 내가 앞에 설게. 뒤에 있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석훈이 정혜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석훈의 눈빛이 그 불빛보다 차가웠어요. 착한 장남은 오늘로 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랐어요. 정혜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석훈이 병원 현관 앞에 차를 세웠어요. 조수석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입꼬리를 가리는 마스크였어요. 석훈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정혜가 손으로 막으려 했어요. 석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리지 마. 정혜가 석훈을 바라보았어요. 비뚤어진 입꼬리로, 충혈된 눈으로. 석훈이 먼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정혜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석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집. 일주일 뒤였습니다. 석훈이 차를 몰았어요. 숲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혜가 창밖을 보았어요. 윤정이가 뒷좌석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넓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숲이 바로 옆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정혜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석훈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말했어요. 들어와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넓었어요. 햇빛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정혜가 그 자리에 멈췄어요. 석훈아. 석훈이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앉아.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석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혜야, 이거 봐. 정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등록증이었어요. 대표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정혜.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송전탑 위에서 드론 연구를 시작한 게 7년 전이야. 처음엔 안전 장비 점검용이었어. 근데 가능성이 보였어. 시댁이 내 통장을 건드리지 못하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세웠어. 당신한테 말하면 짐이 될까봐 혼자 했어. 미안해. 정혜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야? 석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많아.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부엌에 서 있을 때 나는 송전탑 위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 당신이 17년을 버텨준 덕분에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었어. 정혜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17년 동안 소리 없이 울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석훈이 정혜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석훈이 정혜의 손목을 잡았어요. 파란 보호대가 감긴 손목이었습니다. 석훈이 가위를 꺼냈어요. 정혜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직 써야 해. 손목이. 석훈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가위날을 보호대 아래에 넣었습니다. 슥.
보호대가 잘렸어요. 17년 동안 감겨있던 것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진 것이었어요. 석훈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정혜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얗게 눌려 있었습니다. 보호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석훈이 그 손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남의 부모 말고 당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 정혜의 입술이 떨렸어요. 비뚤어진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윤정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윤정이 방에 배달이 왔습니다. 커다란 상자였어요. 윤정이가 상자를 뜯었어요. 피아노였습니다. 새 피아노였어요. 윤정이가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석훈이 말했어요. 쳐봐. 윤정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잠시 멈췄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맑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거실까지 들렸어요. 정혜가 부엌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17년 동안 이 집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윤정이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삼촌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노가다꾼 자식. 그 말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건반 소리에 묻혔어요. 윤정이가 계속 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각이었습니다. 박한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한준이 서류를 펼쳐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목순이었어요. 이목순 씨, 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부로 장기간 가사 노동 착취 및 정신적 학대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가 개시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이목순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준이 말했습니다. 서류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수건을 꺼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연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진우였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박한준입니다. 부친 수술비 횡령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복원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남기신 말씀과 당신의 자백이 담긴 증거가 디지털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준이 기다렸습니다. 진우가 낮게 말했어요. 무슨 녹음 파일이요? 목소리가 차분한 척했지만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떨고 있었어요. 사흘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우였어요. 박현우 이사님, 드론 기술 탈취, 허위 정보 유포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출처가 확인됐습니다.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한준이 말했어요. 서류에 다 있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먼저 끊은 쪽은 현우였어요. 버티는 척이었습니다. 한준은 알았어요. 저쪽에서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한준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형님. 그 무렵이었어요. 석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훈이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대표님, 신규 직원 면접 시작합니다. 석훈이 돌아보았습니다. 면접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훑어보다가 멈췄습니다. 전직 송전탑 보수 기사였어요. 35년 경력이었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어요.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석훈과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앉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남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송전탑에서 35년 하셨으면 드론 운용은 금방 배우십니다. 여기서는 현장 경험이 제일 큰 스펙입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석훈의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바닥과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양 상담사 자격증 교재였어요. 정혜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챕터였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정, 노동과 소진. 정혜가 그 페이지를 오래 보았어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부모를 씻기고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던 시절이었어요. 그 아픔이 여기 데이터로 있었습니다. 정혜가 노트를 펼쳤어요.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지문이 흐릿해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석훈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가 거실에서 교재를 보고 있었어요. 석훈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차릴게. 석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앉아 있어. 정혜가 밥상을 보았습니다. 국이 있었어요. 반찬이 있었습니다. 석훈이 차린 것들이었어요. 투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따뜻했어요. 정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떴어요. 넘어갔습니다. 비뚤어진 입꼬리로 국이 넘어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넘어가지 않던 것이었어요. 정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한 모금 더 떴습니다. 석훈이 맞은편에 앉아 그것을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어요. 정혜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였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윤정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 재능 있대. 정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윤정이를 보았습니다. 그래. 윤정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볼 수 있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어? 정혜가 웃었습니다. 비뚤어진 입꼬리로. 하지만 웃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요양원 동료였어요. 언니, 나 정혜야. 오랜만이지. 있잖아, 부탁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정혜가 말했어요. 내가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언니도 옆에서 봤잖아. 내가 전화 받으면서 울던 거. 몸이 망가지는 거. 그거 증언해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든지 해줄게. 오히려 내가 못해서 미안했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고마워, 언니. 그날 밤이었습니다. 석훈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었어요. 한준이 정리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석훈이 파일을 열었어요. 파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담긴 파형이었어요. 석훈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들었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석훈이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 숲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것들이 돌아올 날이요. 그때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어요. 밤늦게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만에 이 집에서 처음 나는 소리였어요. 맑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밤새 들어도 질리지 않을 소리였어요. 신문이었습니다. 경제면 한가운데였어요. 송전탑 보수 기사 출신 대표. 드론 보안업계 판도 바꾸다.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석훈이었어요. 작업복 대신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목순이 그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현우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목순이 먼저 말했어요. 가자. 석훈의 회사 로비였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공간이었어요. 직원들이 바삐오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목순이 들어왔습니다. 진우와 현우, 미령과 수진이 뒤따랐어요. 5명이었습니다. 이목순이 로비 한가운데 서며 소리쳤어요. 석훈이 어디 있어? 장남이 애미를 버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석훈아. 직원들이 멈춰섰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 회의실이었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어요. 5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목순이 두리번거렸어요. 미령이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웠어요. 진우가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현우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석훈이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뒤에 박한준이 서류를 들고 따라왔어요. 이목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진우가 굳었어요. 현우가 등을 세웠습니다. 석훈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어요.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어요. 5사람을 차례로. 이목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매를 잡으려다 테이블이 가로막혔어요. 석훈아, 엄마가 왜 이러겠어. 내가 너를 송전탑에 보낸 건 다 집안을 위해서였어.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형편이 그랬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아버지 술주정에 바깥살림에 내가 다 혼자 버텼잖아. 이목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석훈이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목순의 손수건을 보았어요. 말라있는 눈가를 보았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 눈물이 오늘 몇 번째인지 저는 다 세고 있습니다. 이목순의 손이 멈췄어요. 석훈이 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봐.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내역이었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옆에 진우 통장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봐. 진우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가사 노동비 청구 명세서였습니다. 17년치였어요. 제사, 명절, 병원 동행, 새벽조리. 항목마다 금액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맨 아래 적힌 합산 금액은 무려 8억 원이었습니다. 17년의 피눈물을 돈으로 환산하자 나타난 그 거대한 숫자에
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진우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러냐? 법이 다가 아니야. 형도 변호사 선임한 거 알겠는데 우리도 법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준이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박진우 변호사님,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해 신청 기간은 서류 수령일로부터 사흘입니다.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 편이에요. 진짜로. 있잖아요. 형님 사업이 이렇게 커졌으면 저도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지분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예전 일은 다 잊겠습니다. 석훈이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네, 형님. 칠순 잔칫날 기억해? 현우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정의 손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애들한테 냄새 밴다고. 그 손이 오늘 이 회사를 만든 손이야. 현우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분을 달라던 입이었습니다. 형수 손에 냄새 밴다던 입이었어요. 그 입이 닫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었어요. 비뚤어진 입꼬리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가리지 않았어요. 이목순이 정혜를 보았어요. 미령과 수진이 보았습니다. 정혜가 테이블 한쪽에 앉았어요. 석훈 옆이었습니다. 이목순이 먼저 말했어요. 정혜야, 나는 너한테 서운한 거 없어. 진짜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응?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고칠게. 정혜가 이목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이목순이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제가 차린 밥상 드실 자격 없으세요. 이목순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미령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양복이요, 이 회사요. 이거 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나요? 혹시 우리 집안 돈으로 된 거 아닌가요? 수진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가족이면 투명하게 공개해야죠. 우리도 가족인데. 정혜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어요. 17년 동안 표정을 지워온 얼굴로. 한준이 말했습니다. 두 분 성함도 서류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령과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펼치다가 멈췄습니다. 자기 이름이 보였어요. 정산 내역서였습니다. 미령이 올린 그 내역서가 증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당신들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져간 것들을 다 돌려받겠습니다. 이목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우가 이목순 옆에 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자식들 두고 보면 안 돼요. 어머니한테 방법이 있잖아요. 이목순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수건이 핸드백 안에 있었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가도 찍지 않았어요. 피해자 연기가 끝난 얼굴이었습니다. 남은 건 도끼뿐이었어요. 이목순이 석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훈아, 잘됐다. 내일 윤정이 학교에 가서 내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하고 다닐 거야. 두고 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석훈이 이목순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7살에 자퇴서를 던지고 송전탑에 올라가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어머니는 현관에서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에 있었어요. 35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것들이었어요. 석훈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가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목순이 돌아섰어요. 진우와 현우가 뒤따랐습니다. 미령과 수진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5사람이 문을 나갔습니다. 석훈이 보안팀장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 학교 주변 확인해줘. 오늘부터.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석훈과 정혜만 남았어요. 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정혜가 테이블 위를 보았어요. 낡은 파란 보호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훈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정혜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위로 잘린 자국이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17년이었어요. 정혜가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석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대가 없는 손목이었어요. 하얗게 눌린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석훈이 그 자국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8시였어요. 윤정이가 교복을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가방을 메었어요. 피아노 악보가 가방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혜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다녀와.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정혜가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이목순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내일 윤정이 학교에 가서. 정혜의 손이 현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려다가 멈췄어요.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학교 정문이었어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 이목순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진우가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피켓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큰 글씨였습니다. 윤정이가 정문으로 걸어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피켓이 보였어요. 이목순이 윤정이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오는 애가 박석훈 딸이에요. 애비가 제 애미를 내쫓은 집딸이에요. 여러분 다 보세요. 지나가던 학생들이 멈췄어요.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핸드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가 켜졌어요. 윤정이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이 뭔가에 걸렸어요.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바닥에 앉은 채 이목순을 보았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손을 잡아주던 손이었어요. 어깨를 토닥이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였습니다. 정혜가 받았어요. 어머니, 윤정이가 정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정혜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뛰었습니다. 석훈도 연락을 받았어요. 회의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석훈이 그냥 나갔어요. 차가 학교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정혜가 윤정이를 안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정혜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석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정이에게로 걸어갔어요. 윤정이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석훈이 윤정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래?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물음표가 아니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석훈의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았습니다. 17살에 송전탑에 올라가던 날보다 더 아팠어요. 그때는 몸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이 아팠어요. 딸의 눈빛이 박혔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어요. 석훈이 윤정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너 지키려고 싸우는 거야.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참았던 소리였어요. 석훈이 윤정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뒤에서 이목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가 이목순에게로 걸어갔어요. 석훈이 윤정이를 안은 채 정혜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혜가 이목순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목순이 정혜를 내려다보았어요. 피켓을 든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내 딸도 내 닮아서 저 모양이지. 친정도 없는 것의 딸이 뭐가 될 것 같아? 정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당겼어요. 비뚤어진 입꼬리가 더 당겼습니다. 정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꼬리가 당겼습니다. 석 달 전처럼 비뚤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알면서도 핸드폰을 내리지 않았어요. 딸이 바닥에 주저앉던 모습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목순이 그것을 보았어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켓을 들고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정혜가 핸드폰을 들고 그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박한준이 증거 수집팀을 학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됐어요. 학부모 3명의 진술이 접수됐습니다. 교사 2명의 공식 확인서가 나왔어요. 정혜가 찍은 녹화 영상도 들어갔습니다. 한준이 석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현장 증거 확보됐습니다. 진우 씨 쪽에서 피켓 준비한 정황도 잡혔어요. 공익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현우 씨 협력사 압박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석훈이 말이 없었어요. 형님, 이제 법정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시작해. 그날 밤이었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미령이었습니다. 윤정인의 집안 알고 보면 대대로 사기꾼 집안이에요. 조심하세요. 윤정이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캡처했어요. 한준에게 전송했습니다. 한준이 파일에 추가했어요. 증거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석훈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윤정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카메라가 켜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냐고 묻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석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17살에 송전탑에 올라갔어요. 35년을 버텼습니다. 지상 100m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버텼어요. 그 세월이 딸에게 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혼자 서 있던 15살 아이로 석훈이 눈을 감았어요. 이마가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서재에 혼자였으니까요. 정혜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됐어요.
윤정이 앞에서는 더더욱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였을 때만 무너졌어요. 이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흘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혼자 흘리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석훈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권 위임한다. 끝까지 해. 한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석훈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그때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석훈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바닥에 주저앉았던 아이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치고 있었어요.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이 방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들었어요. 맑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울던 아이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치는 거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리였어요. 석훈이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 소리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석훈이 양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바닥이 보였어요. 양복 소매 아래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 보였습니다. 35년의 손이었어요. 오늘 이 손이 법정에 섰습니다. 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까?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정이었어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목순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옆에 있었어요. 현우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목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목순이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먼저 돌리지 않았어요. 진우가 옆 변호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이었어요. 석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준이 옆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먼저 영상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정문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목순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윤정이가 정문으로 걸어오다 멈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목순이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정이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나왔어요. 핸드폰 카메라들이 켜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윤정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소리가 났어요. 이목순이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한준이 말했어요. 이어서 교사 2명의 공식 진술서와 학부모 3명의 증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도 함께 제출합니다. 정혜가 찍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더 생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한준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출합니다. 노트북 화면이 열렸어요. 파형이 보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음성 파일입니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진우야, 진우야, 이놈아. 내 형이 내 수술비로 보낸 돈인데 네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형은 어차피 무식해서 돈만 보내면 끝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재생이 끝났어요. 진우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옆 변호사가 팔을 잡았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 녹음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편집됐을 가능성이. 한준이 말했어요. 전문 감정인의 감정서에 원본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편집 흔적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석훈의 최후 진술 차례였습니다.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석훈이 말했어요. 제가 17살에 송전탑에 올라간 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35년 동안 지상 100m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번 돈이었어요. 그 돈이 제 가족의 삶을 파먹는 데 쓰이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17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단돈 몇 푼으로 취급받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석훈이 잠시 멈췄어요. 제가 송전탑 위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이 제 가족의 영혼을 파먹는 괴물이 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방청석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석훈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정혜 씨가 겪은 장기간의 가사 노동 착취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민정혜에게 기왕의 가사 노동 가치 및 위자료를 합산한 8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입에서 8억이라는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목순이 굳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어요. 박진우 씨의 경우 장기간 반복된 횡령과 증거인멸 시도가 인정됩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뒤에서 법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석훈을 보았어요. 석훈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진우가 끌려나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이목순 씨에게는 아동정서 학대 혐의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목순이 입을 열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어요. 꺼냈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법정 밖이었습니다. 현우가 석훈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형,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족인데. 형이 너무한 거야. 석훈이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네가 말하는 가족에 정혜와 윤정이도 포함되어 있었냐? 가족의 도리는 법의 심판을 다 받은 뒤에 이야기해.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훈이 돌아섰어요. 뒤에서 한준이 말했어요. 현우 씨,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출석 요구서 오늘 발송됩니다. 확인하십시오. 현우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집이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가 현관에서 석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석훈이 들어섰습니다. 윤정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석훈이 멈췄습니다. 윤정이가 석훈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거지? 물음표가 아니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석훈이 윤정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진짜야. 윤정이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려다 멈췄습니다. 이번엔 내렸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석훈의 회사 옥상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훈이 난간에 기대어 멀리 보았어요. 송전탑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서 있었어요. 35년 동안 저 위에 있었습니다. 지상 100m였어요. 바람을 맞으며 버텼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석훈은 아래에 있었어요. 드론이 저 송전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신이었어요.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석훈이 그것을 보았어요. 오래 보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정혜의 상담소였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이었어요. 정혜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손목에 낡은 보호대가 감겨 있었어요. 정혜가 그 보호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목이 떠올랐어요. 17년 동안 감겨 있던 파란 보호대가 떠올랐습니다. 색이 바래고 실밥이 터진 것이었어요. 그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어요. 정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정이 없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혜가 말했어요. 저도요. 여자가 정혜를 보았습니다. 정혜가 웃었어요. 비뚤어지지 않은 입꼬리로, 완전히 올라간 입꼬리로, 안면마비 완쾌 판정을 받은 지 석 달이 됐어요. 이 웃음이 아직도 새로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혜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석훈이 부엌에 있었어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열어봐. 석훈이 손을 닫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열었어요. 작업복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였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석훈이 정혜를 바라보았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평생 거친 것만 입었잖아. 석훈이 작업복을 다시 내려다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맸어요. 윤정이가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나 합격했어. 정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윤정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예술고등학교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정혜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석훈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정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석훈이 차린 것이었습니다. 갈비찜이 있었어요. 잡채가 있었습니다. 나물이 3가지 있었어요. 1년 전 칠순 잔칫날과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벽 4시부터 정혜 혼자 만든 것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한 숟가락 뜨지 않은 것이었어요. 상이 뒤집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석훈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뒤집지 않을 밥상이었어요. 3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석훈이 정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보석 팔찌였어요. 정혜가 상자를 보았습니다. 석훈을 보았어요. 석훈이 팔찌를 꺼내 정혜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보호대가 있던 자리였어요. 하얗게 눌린 자국이 남아있던 자리였습니다. 17년의 고통이 새겨진 그 하얀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위로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조차 훈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훈이 말했습니다. 정혜야,
17년 동안 버텨줘서 고마워.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혜가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어요. 쩍쩍 갈라진 손바닥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35년의 손이었습니다. 정혜가 웃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뚤어지지 않은 입꼬리로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또렷한 소리였어요.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석훈과 정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밥상 위에서 맞잡혀 있었습니다. 갈비찜에서 김이 올랐어요. 잡채가 윤기가 흘렀습니다. 나물이 소담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뒤집지 않을 밥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밥상이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한편이었어요. 이목순이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진우도 현우도 없었습니다.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싸운 끝이었어요. 밥상이 앞에 있었습니다. 혼자 차린 것이었어요. 국이 식어 있었어요. 반찬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목순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모금 떴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혜가 새벽마다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어요. 갈비찜이 떠올랐습니다. 잡채가 떠올랐어요. 나물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목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국이 이렇게 차냐? 이목순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혜가 새벽 4시부터 끓여오던 그 국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17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먹었던 그 온기가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평생의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우였어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진우가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멀리 송전탑이 보였어요. 진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어요. 형이 17살부터 저 위에 있었습니다. 지상 100m였어요. 바람을 맞으며 혼자 진우가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현우였어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회사 건물 앞이었어요. 유리로 된 넓은 건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현우가 그 앞에 멈췄습니다. 올려다보았어요.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걸음을 돌렸어요. 다시 석훈의 집이었습니다. 윤정이의 피아노 소리가 계속됐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훈이 정혜를 보았어요. 정혜가 석훈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석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혜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이 뜨거웠습니다. 잡채가 부드러웠어요. 나물이 고소했습니다. 윤정이의 피아노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난 17년 동안 이 집안을 메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였지만 이제 그 자리는 딸아이가 만들어내는 맑은 건반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친 자리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꽃처럼 피어났어요. 석양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17년 만의 밥상이었어요. 세 사람의 밥상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밥상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 차린 밥상이었어요.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이 뒤집혔을 때 17년이 쏟아졌어요. 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가?
아니면 비겁한 것인가? 정혜는 참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였어요. 그러나 석훈은 달랐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어요. 떠나는 것이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오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참아온 세월이 약함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버텨온 자리가 누군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릴 때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 곁에 그 밥상을 함께 받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